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젯밤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일어난 산불은 강풍 영향에 오히려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89헥타르로 대형 산불의 기준이 되는 100헥타르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산림청은 어젯밤 10시부터 현장 통합 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돼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통합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 역시 전남과 전북의 진화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힘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불길이 남은 화선 길이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70%에 육박했던 진화율은 밤새 계속 내려가 새벽 5시에는 32%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선도 8.26km로 길어졌고 이 가운데 2.64km만이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바람이 거셌고 급경사 지형 탓에 안반이 굴러떨어져 지상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 164명을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드론을 이용한 화선 감시와 민가 방어에 집중한 뒤 해가 뜨는 대로 헬기 50여대를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이어졌다고요. 네, 우선 어제 저녁 7시 22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뽕나무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이후 주변 산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2분 발빠르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밤 9시 1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당동리와 후곡리, 덕상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자 단양군은 주민과 등산객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현재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경북 영덕군 대곡리에 있는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21대와 진화 인력 53명을 현장에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청은 그제부터 오늘까지 산불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산림청장은 공석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그제 직권 면직됐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전 청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검정색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길을 건너던 남성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차량은 다른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을 몰던 인물은 이후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술에 취한 점을 고려해 일단 현장에서 귀가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주말과 휴일 사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인데 경찰은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여럿 있었고 피해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는데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단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방금 오신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셀프 추천을 포함한 여러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일주일 전에는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한다며 산불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성남의제 20일 활동 등 이른바 성남라인과 인연을 강조해 눈총을 받았는데 심지어 추천서를 스스로 쓴 셀프 추천으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여권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내용을 담았습니다. 맞으시죠? 저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민주당은 당시 국민추천제는 자천도 가능하다며 야당의 질타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셀프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자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잡음 속에 임명된 산림수장은 최근까지도 산불 예방을 전면에서 외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하지만 이 대국민 담화 꼭 일주일 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취임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의 민낯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썼던 인물을 김현지 부속실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청와대의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국민추천제 전체 문제로 몰아가는 건 정략적 의도라며 인재풀을 넓히고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빠르게 면직 조치했지만 1억 5천만 원 넘는 연봉에 전용 차량과 기사까지 있는 산림청장이 산불 조심 기간에 왜 운전대를 잡은 건지 국회 차원에서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역단체장부터 지역군수까지 전국의 지자체장들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단죄를 외치면서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국민의힘은 당을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규정했는데 당명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목표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철저한 단죄라고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하고도 남을 갈라파고스 정당이라면서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8개 시도 단체장을 정조준한 건데 나아가 서울과 부산 역시 지난 4년의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등장과 함께 같이 등장한 일종의 윤석열 퀴즈들입니다. 인천,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그리고 경남, 울산. 일 잘하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부적격 후보자는 예외 없이 컷오프한다는 선명한 공천 기준을 밝히면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경선을 마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퀴즈 퇴출 공세에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특검부터 받으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제는 무소속이 된 김병기,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수사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 등을 싸잡아 지적한 겁니다. 특검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지금 후보자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천 뇌물부터 민주당은 잘 해결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살릴 마지막 수술대로 규정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직이라도 자동 통과는 없다면서 지지율부터 주민 신뢰까지 따져 미달이면 교체하겠다고 거듭 엄포를 놨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공천권은 없다면서 자기 사람을 꽂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 사당화 조짐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발이 많았던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집니다. 새 이름으로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후보가 압축됐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강령 개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여론전 또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자,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른바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 전국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수건인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막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미 법력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 겁니다.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일부 위헌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사법 3법을 법치에 대한 테러이자 독재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어보겠다는 무한방탄의 활용 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입법 시간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법 3법은 물론 지방선거에 대형 변수가 될 행정통합 3법과 상법 3차 개정안, 국민투표법, 각종 민생법안까지 마음 급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어떤 순서로 상정할지 수싸움도 필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민투자특별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종의 배수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법안이라 올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연일 부동산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전월세 불안이 야기된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기적의 논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세해서 힘을 실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적의 억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중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파는 게 걱정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가 부족해지고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며 이를 따져 물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니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논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를 중대 국가과제라고 꼽으며 다주택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로 다주택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담보대출처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 매입을 정조준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투자 목적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 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도록 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기적의 억지라며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거듭 부각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다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3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KB국민과 신한하나 등 주요 5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3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 15조 8천억 원에 비해 최근 3년 새 2.3배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말 38조 4천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와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0% 규제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매수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주택 매수 자금 조달 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 상속 자금은 4조 4,4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 상속 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의 4.2% 수준인데요. 2024년 2조 2,823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구별로 주택 매수에 증여 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로 5,837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수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교역국들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서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걸 거론하면서 이 122조가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 게 최장 150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관세 조사를 마쳐서 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upreme Court remanded it down to a lower court, and we will follow what they say, but that could be weeks or months when we hear them. So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refunds. 네, 미국이 교육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먼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의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서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고 약속한 물품 구매를 계속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 가운데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협상 과정에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을 해왔고 이 교역국들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합의에 서명한 건 무역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유럽연합이 미국 정부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국과 EU가 합의해 지난해 8월 EU 미 공동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무역 투자 실현에 된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EU는 또 미국이 EU와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양측은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868조 2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죠. 이 집행위는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의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 계획에도 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셈인데요. 트럼프의 품목 관세 조치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5%포인트 높인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150일간의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 이후 우리 경제의 더 큰 위협은 핵심 산업을 직접 조준하는 품목 관세입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즉각적인 사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만 기습적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조사 시작부터 조치까지 최대 1년의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와 의약품, 산업기계 등 이미 조사가 시작된 7개 품목은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세수 확보와 압박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대국의 어떤 무역 압박,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품목 관세를 조금 더 좀 늘릴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더 좀 빨리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선시행하고. 정부는 오늘 오전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투자는 관세와는 별개의 약속인데다 계획을 번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더 가혹한 보복 관세를 매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세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투자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본이 이제 이미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간 상황이니까요.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발 관세 폭풍과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플랜 B에 시동을 건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과 담판에서 통할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작년 10월 말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양국 간 관세 전쟁을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난타전 속에 125%까지 올라갔던 상호 관세는 기본 10%만 남겼고 펜타닐 관세도 10% 깎았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부과돼 온 25% 안팎 301조 관세를 빼면 사실상 20%만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이마저도 무효화됐습니다. 오는 4월 방중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 주요 협상 카드를 잃게 된 겁니다. 대신 다른 법으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물리겠다며 반전을 꾀하고 나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That they did not mean to do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 전쟁의 20% 관세율을 대체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일단 관세가 내려가지만 협상판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这是否意味着美国的关税大棒被废了？我想还不能下这样一个结论。但实际上呢，特朗普仍然有其他可以用来征收关税的法律依据。 트럼프의 플랜 B는 의회 동의 없인 150일 시한부 관세여서 더 조급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더해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도 상호 관세를 대체할 무기로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무역 협정을 번복할 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가 다음 달 상반기로 예정된 연합 군사연습을 앞두고 야외 기동훈련 규모와 방식을 쉽게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 측과 주한 미군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는 크게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으로 구성됩니다. 한미는 이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합 지휘소 연습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의 경우 규모와 시점을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예년보다 훈련 규모를 더 줄이거나 분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이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하려는 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다음 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을지 연합연습 때도 계획했던 훈련 절반가량을 연기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미군은 이미 훈련에 참가할 증원 병력과 장비 일부가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계획을 더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미는 애초 오는 25일 연합훈련 계획을 공동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우리 정부와 곳곳에서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달라는 통일부와 여당의 DMZ법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우리와 협의 없이 서해상에서 공중훈련을 하다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규백 국방장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9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우리나라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어제 오후 시네마현이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경한 수단으로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청사를 불러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 정부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비상입니다. 경남 함양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남 또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쉬워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과 영남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도 반짝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2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대전이 영하 1.3도, 창원 3.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9도, 대구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늘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함양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면서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연루된 의혹만 13개입니다.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정부가 미국의 새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오늘 오전에 진행합니다. 품목관세 협상 전략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환급 소송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불길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자락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무를 태우고 희뿌연 연기를 피우며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젯밤 9시 14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난 불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쉴 새 없이 강풍이 불고 경사까지 험준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는 겁니다. 지형이 험하고 안반 지역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 오후에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15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격상된 건데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 반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66%에 달했던 진화율은 쭉쭉 떨어져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살아있는 화선만 수킬로미터에 달해 진화 차량 105대와 진화 인력 603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 160여 명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 역시 전남과 전북 진화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힘을 보탰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드론을 이용한 화선 감시와 민가 방어에 집중한 뒤 해가 뜨는 대로 산불 진화 일기 51대를 다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지난 21일 직권 면직돼 박은식 직무대리가 산불 진화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소환합니다. 금품 수수와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서 고강도 마라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전담 수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연루된 의혹만 13개에 달해 하루에 피의자 조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연이틀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천원금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줬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들과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김 의원 배우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아내 이 씨가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중점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먼저 불려나왔고 경찰 관계자가 줄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 관여했다거나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빠짐없이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면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 보좌진은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경찰이 아직 찾지 못한 핵심 물증인 금고 행방이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추명기입니다. 기존의 세계 특별검사 수사를 망라하는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내란 사건에 초점을 맞출 방침인데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내일 현판식을 열고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끝마칩니다. 이튿날부터는 정식 수사에 돌입할 전망인 만큼 특검은 막바지 인선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명의 특검보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고 최대 251명에 이르는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명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은 수사에 앞서 17가지에 이르는 수사 대상 가운데 내란 사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합니다.
아직 내란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내막이 상당하다는 건데 당장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흔들리며 특검으로서는 숙제를 안아들게 됐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도 명시된 수첩은 계엄의 기획, 준비의 핵심 물증인데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수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수첩의 신뢰도를 보강하고 기존의 내란 공소장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들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무마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수사하던 사안들도 선별해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를 검토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수사팀을 소집해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이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수사의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19일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2명과 의식을 잃었던 1명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포함해 규명해야 할 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을 모두 조사하고 범행 의심 정황이 파악되면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년 동안 해당 계정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범행 바로 전날인 지난 8일에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선팔, 마팔, 마팔 DM 등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SNS로 친구를 맺고 개인 메시지로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다른 남성들과도 소통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추가 수사에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먼저 분석할 예정인데 이후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최근 김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분석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남성들을 재우려고 했다는 김 씨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무속인에게 순직 소방관의 사망 원인을 맞히라는 과제를 낸 OTT 예능이 논란거리입니다. 제작진은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방송됐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무당, 사주 전문가, 관상가 등 이른바 운명술사 49인이 경쟁하는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입니다. 11일 공개된 2화에서는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관이 사례로 나왔습니다. 출연자들은 고인의 사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를 토대로 사망 경위를 추정했고 이를 지켜보는 패널들의 반응도 함께 방송됐습니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유가족에게 고인의 운명을 조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가족 동의를 받아 초상과 성명, 생년월일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제작진이 사전에 전달한 내용과 실제 방송이 달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순직하셨는지 맞추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청 이제 화나셨었죠. 화나고 그리고 많이 우셨어요. 다. 동의했던 취지랑 너무 벗어난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크셨었고 또 제작진이 사과문 발표 이후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방송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방송 자체가 저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3촌의 희생이 이렇게 헛짓으로 소비되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쨌건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도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성명을 냈는데 현재 방송 중단을 위해 제작진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좀 많이 울었고 저도 좀 감정이 복박쳐서 저희가 죽고 나서도 순직하고 나서도 저렇게 예능의 소재로 쓰인다면 누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의미 있고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상처를 받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제작진의 해명 이후에도 고인의 정보를 예능 콘텐츠에서 다루는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폐륜적인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사이버 레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로 투기나 탈세를 조장하는 유튜버들도 정밀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레카 3개 업자와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 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목표로 했던 금메달 3개를 따냈지만 톱10 진입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한국 선수단 MVP는 쇼트트랙 이관왕 김길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관왕을 차지하며 새로운 쇼트트랙 여제로 떠오른 김길리가 한국 선수단 MVP로 선정됐습니다. 첫 올림픽 무대에서 쌓아올린 큰 영광입니다.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길리는 이번 대회 첫 무대인 여자 1000m 동메달로 생애 첫 메달부터 목에 걸었습니다. 이후 여자 3000m 계주와 1500m에서 금메달을 연달아 따내며 이관왕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한 이관왕입니다. 우리나라 스키 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를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금메달 3개란 당초 목표를 이루긴 했는데 톱10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의미 있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밀라노에 또 코르티나에 또 리비뇨에 하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널리 알려준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단은 4년 뒤 이탈리아 알프스 너머에 있는 프랑스 대회를 기약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 손흥민이 살아있는 전설 메시와 처음 맞붙은 2016 시즌 개막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개막전 맞대결에는 역대 2번째 최다 관중이 모였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마이애미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슈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So good in transition. Sonny Mbawanga as good as any. The touch takes him too far wide and I thought Dane St. Clair did a wonderful job. 기다리던 골은 전반이 끝나기 전 손흥민의 발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빼앗은 공이 손흥민에 연결되자 수비진을 허무는 완벽한 패스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개막전에서 나온 이번 시즌 첫 도움입니다. 지난 18일 한 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이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기세가 오른 LAFC는 후반과 추가 시간 한 골씩 더 넣으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골이나 도움 없이 경기를 마친 메시와의 리그 첫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홈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첫 맞대결을 위해 MLS 사무국은 2만여 석 규모인 기존 홈구장 대신 옆에 있는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개막전을 열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는 7만 5천여 명으로 역대 MLS 사상 두 번째 최다 기록입니다. 후반 43분 홈팬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교체된 손흥민은 올 시즌에 대한 활약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과의 1위 맞대결에서 승리해서 2주 만에 선두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과의 홈경기에서 32점을 합작한 토종 간판 공격수 정지석과 외국인 주포 러셀을 앞세워 세트 점수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한항공은 14일 만에 현대캐피탈을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정관장이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정관장은 11연패에서 벗어났고 3연승이 무산된 흥국생명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국들의 불공정 관행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면서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위법 판결 이후로도 교역국들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전면적인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고요. 유럽의회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완전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관세 15%를 일방적으로 발효하고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프랑스에선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t le faire avec les règles les plus loyales qui soient. Et donc les plus loyales qui soient, c'est de la réciprocité et pas subir des décisions unilatérales. 내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비판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EU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뜬금없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 주민들을 치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병원선을 보낸다며 지금 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대답은 노 땡큐라면서 그린란드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서 미 동부 시간 22일 오전 10시 반 기준 항공사들이 국내선과 국제선 총 2,897편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총 3,897편이 취소되는 등 이틀 새 총 7,000편에 가까운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뒤에 후폭풍이 큽니다. 관세 환급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진 않아서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만약 환급 절차에 나선다면 미국과 장기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미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포기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법원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추가 지침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관세기 확정되는 정산 시점이 중요해지는데요. 정산 이전이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사후 정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산 이후라면 미국 관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세관이 수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묵묵부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가격 올릴 재료가 넘쳐나서 외식 물가가 연쇄적으로 뛴다는 내용입니다. 고환율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올라서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햄버거, 김밥이나 삼겹살 등 주요 외식 품목들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선 쌀과 소고기, 닭고기, 계란 같은 주요 식재료의 가격이 들썩인 영향이 큽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수입 물가 오름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꾸려서 물가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교복과 생리대 등 품목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공짜 콜택시가 된 구급차 이용 실태를 다뤘습니다. 119 구급차 출동 중에 미이송 비율이 36%, 응급 환자는 14%뿐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택시비 아끼려고 119를 부르는 동안 응급 대응 골든타임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못 움직이겠다, 크게 다쳤다면서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더니 가보면 긴급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무소방 복무할 때도 손에 낀 반지 빼달라, 눈에서 렌즈 좀 빼달라는 출동도 나가봤습니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책임 소재와 민원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선 쉽지 않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이송 출동은 2024년 기준으로 120만 7,800여 건, 하루 평균에 3,300건씩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이송 비응급 출동이 반복되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인력과 시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초등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각자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초등학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유려한 영어 실력으로 자기 생각을 막힘없이 풀어놓습니다. 유권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So that we can ensure that only the people who aren't ready for voting, we can stop them. 학생들은 저마다 근거를 동원해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Not the poor people, so that there will be like lots of lobbying, and they will want policies that benefit them and their companies as well, because they will still make decisions that are selfish that don't benefit the poor. 상대방 입장에 허점이 보이면 손을 들어 거침없이 반박하고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단단한 팀워크를 뽐냈습니다. 우승이 결정된 마지막 토론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접전 끝에 국제리그에서는 마라탕우루 팀과 체크메이트 팀이, 국내 리그에서는 클래시 위너스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본선도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본선 올라가고 우승하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랑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매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를 보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팀원들 산의 그런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102개 팀, 초등학생 408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과 사회정의,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어 토론 배틀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넥스트 AI, 즉 인공지능 다음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걸음마 단계로 평가받는데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종합 계획을 내놓고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연세대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초전도체 방식의 IBM 양자 컴퓨터 퀀텀1입니다. 연구팀은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R&D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탐구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과 광자, 반도체 이용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기존 방식 2개 이상을 융합하거나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 이상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양자 컴퓨터 기술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논문과 특허,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벌 양자 기술 수준 지도를 보면 우리는 미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2.3점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양자 기술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독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5년에는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5곳의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양자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강국들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눈앞에 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연구소들이 양자 기술 후발주자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2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짝 추위에 오늘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는데요. 점차 중부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도 비상입니다. 경남 함양에는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남과 충북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과 영남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2도가량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2.2도, 부산 3.1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9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가 나타나며 면역력 잃기 쉽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